모든 거래에 있어서 글로벌한 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형식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궁극적으로는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모든 화폐가 디지털상의 어떤 그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화폐,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그 흐름하에서 차세대 기축 통화를 어떤 그 경쟁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기축 통화의 어떤 그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좀 부각되는, 어떤 국가의 CBDC가 가장 중요한 기축 통화적 디지털 화폐가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생전 특강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이제 CBDC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혹은 전자화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디지털 화폐의 개념은 꽤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1987년에 나온 이제 개념인데, 그게 이제 한 30년이 훨씬 더 넘은 개념이죠. 근데 이제 현재에 들어서서 사실은 디지털 화폐 그러면 화폐의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화폐의 어떤 그 형태가 바뀌는 개념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자화폐라든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미래에는 좀 더 고도화된 어떤 그 암호화 체계라든지,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제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글로벌한 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형식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현재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화폐라든지 이런 게 병행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모든 화폐가 디지털상의 어떤 그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화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그 흐름하에서 차세대 기축 통화를 어떤 그 경쟁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기축 통화의 어떤 그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좀 부각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주 이제 중심적으로 CBDC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큰 틀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CBDC가 하나는,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중앙 집권적인 어떤 화폐 시스템이 있는데, 미래의 이 어떤 그 디지털된 화폐도 중앙 집중적인, 즉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것을 어떤 법정 화폐로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이제 그 이야기되고 있는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대표적인 화폐가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죠. 이런 비트코인들이 암호화폐가 그 어떤 그 수준 격이 격상돼서 중앙은행이 쓰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러한 어떤 암호화폐들을 법정화폐처럼 쓸 것이냐, 이런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좀 나눠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디지털 화폐의 판도를 바꿔갈 요소도 역시 그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혹은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암호화폐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그런 어떤 CBDC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국가의 CBDC가 가장 중요한 기축 통화적 디지털 화폐가 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비트코인이 미래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제1기축 통화 역할을 해서, 사실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현저하게,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현저하게 축소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판도 변화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확률적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화폐라는 것은 왜 이제 법정화폐가 이제 그 부각이 되냐면, 결국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경제 활동을 하면 결국은 다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받는 주체가 정부거든요. 그리고 그 정부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정부가 그 세금을 내는 화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법정화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지정하는 화폐가 중앙은행, 즉 정부가 관할하는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로 내라. 그래서 우리가 화폐가 한국은 원하고 미국은 달러죠.
이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이 사용되어도 중앙은행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혹은 미국의 정부가 우리는 그걸로 세금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중앙은행이 자기네들이 CBDC를 발행해가지고 이 화폐로만 무조건 내라 그러면 그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그런 법정 통화를 대체하는 미래는 사실 불가능하다. 하려면 정부가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죠. 왜냐하면 포기하게 되면 사실 화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그래서 미래의 디지털 법정 화폐가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죠. 일단 우리가 지금 전자화폐의 어떤 트렌드로 계속 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법정 화폐는 아주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뭐 달러를 찍어낸다, 원화를 찍어낸다고 하잖아요. 종이화폐를.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실물 화폐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그 실물 화폐를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디지털화하는 그런 어떤 그 법정 화폐로 가는 건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자화폐가 대용화폐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융 시스템에서 불편함이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CBDC 개념이 꽤 오래전에 나왔지만 30년 넘게 나왔지만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가려고 하는 의향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왜 그럼 갑자기 요 근래에 대해서 CBDC로 가는 어떤 그 방향이 촉진이 되고 막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계속 연구 중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내놓은 이유는 매기와 같은 어떤 역할하는 국가가 하나가 부상했기 때문이에요. 그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그럼 중국은 왜 CBDC를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현재의 이 화폐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도 종이 위안화가 있잖아요. 이 시스템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달러화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기축통화는 제1기축통화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힘이 되고 무기고 동시에 제1 패권 국가가 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도구예요. 예를 들면 그게 옥새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제1 패권 국가 혹은 제1 기축통화 국가로 가려고 할 때 뭘 하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안화가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제 무역 거래에서 그게 뭐 에너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상품의 거래도 그렇고 서비스 거래도 그렇고 혹은 금융 간의 결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국이 1990년대부터 중국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어떤 도전의 어떤 그 낌새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아시는 대로 3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의도한 대로 위안화의 국제시장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겨우 그렇게 한 30년 노력을 했는데도 뭐 1, 2%포인트 겨우 올리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30년 걸렸는데도 1, 2%뭐 이 정도밖에 포인트가 안 올라가면 앞으로 미국의 달러화를 추월하려면 이게 금세기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화폐 판도가 바뀌면 화폐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뭐 완전 리셋은 아니지만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그 기회가 생기겠죠. 중국은 그것을 CBDC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CBDC를 트렌드를 막 만들어내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혹은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 좀 촉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선점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미래 화폐 전쟁에서 혹은 미래의 통화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목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중국이 이 CBDC를 하게 되면 지금도 뭐 전자화폐에서도 그렇지만 훨씬 더 화폐의 흐름을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이 화폐의 흐름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CBDC 정책은 뭐 민간과 협의한 거예요. 중앙 정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을 완전히 속속들이 하나의 어떤 빠짐도 없이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종이화폐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숨길 수도 있잖아요. 지하 경제도 있고. 그걸 완전히 드러내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정부가 세수를 걷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돈의 흐름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통제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통제의 수단 중에서 가장 큰 통제, 가장 압력이 큰 통제가 바로 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중국 정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CBDC를 앞당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뭐 작은 나라였으면 큰 나라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가 법정 통화를 비트코인 쓴다고 해서 뭐 강대국들이 그다지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예, 뭐 그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뭐 그런 나라들이 한두 작은 나라들이 그런 쓰는 나라들이 더 늘어나도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꿈쩍도 하지 않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위안화가 전 세계 화폐 시스템 거래에서 적은 포션이지만 그래도 경제 규모가 크고 굉장히 크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국가에 해당되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어쩌든지 간에 이것은 뭐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선수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이 묻어놨던 이 CBDC에 대한 어떤 연구 혹은 흐름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위에 있던 좀 경제들이 이제 그 규모가 있는 그 하위 국가들 특히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또 같이 그 추세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붐이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그게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그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상업은행의 역할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혹은 투자 전체 국제 어떤 그 시스템에서 커다란 변화들이 가지고 온다, 변화들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BDC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화폐의 확장이냐, 물론 형태는 그렇지만 사실 실제적인 구조는 전자화폐 확장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암호화폐 우리가 얘기를 네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현재도 핫한가요, 교수님? 뭐 암호화폐 어떤 그 시장 영역에서는 비트코인은 이제는 사실 그 암호화폐 안에서의 어떤 기축통화 역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아주 기준이 되는 모든 암호화폐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역할로 지금 자리매김은 했죠. 근데 이제 그 가격이 핫하냐라는 부분들은 이 금융투자시장, 세계 경제와 연결돼 있죠.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관심도 혹은 열기가 좀 식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임시적으로. 암호화폐는 저는 어떻게 다루냐면 CBDC가 메인으로 들어오기 전과 이후로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CBDC가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뭐 중국 이런 데가 CBDC를 법정화폐로 해서 딱 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맞춰서 다른 모든 대체화폐나 어떤 투자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룰들을 가동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도 암호화폐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의 암호화폐는 조금 어떤 규제라든지 이게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암호화폐 미래를 볼 때 CBDC의 전과 이후를 좀 나눠서 봅니다. 어쩌든지 간에 지금 이제 CBDC 이전이니까 제가 그걸 1세대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CBDC 이후에 새로운 규제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혹은 그 규제에서 1세대 암호화폐가 새로운 규제에 맞춰서 재정립되는 그 시기는 제가 이제 2세대 암호화폐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이제 그 관심은 1세대 지금 암호화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세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지금은 이제 경제가 좀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뭐 주가에 대한 어떤 그 약세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걸 따라간다라고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다시 경기 회복이 되고 주가 상승이 되면 또 암호화폐들은 그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들이 또 가격이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추세를 가겠죠. 지금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달러를 대체하거나 혹은 원화를 대체하는 기존의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화폐로서의 기능은 하기는 좀 힘들다.
암호화폐 자체에서 비트코인은 그 암호화폐 안에서만 어떤 기축의 역할을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그런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어떤 역할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내리는 것은 화폐를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화폐의 기능 중에서 예를 들면 물건과 어떤 교환의 어떤 그 역할들은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은 좀 있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이제 환율 투자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투자적 가치로서는 안착을 했다. 그렇지만 단 이 투자 상품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투자 상품 정도는 안착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 형태는 CBDC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어떤 패러다임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BDC 이후 네. 2세대 암호화폐는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이제 안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 정부 기관이 혹은 금융 기관이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ETF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하죠.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뭐 호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거꾸로 이것을 완전히 시장에 퇴출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시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부 다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CBDC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퇴출을 다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기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냥 정부가 공산당이 지정해서 그럼 싹 퇴출시킬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이미 굉장히 많은 돈들이 거기에 개인의 돈이 들어가고 기업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퇴출시키면 전부 다 종이 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 폐지처럼. 그렇게 되면 국민적 소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사회적 혼란도 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선거 때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 1세대 암호화폐는 퇴출을 시킬 수는 없다. 물론 시장 안에서는 어떤 그 투자자들이 알아서 이거는 완전히 뭐 잡코인이고 이래서 그 정리가 되는 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하는 게 바로 그러면 우리가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어떤 기축 통화적 역할을 하는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 어떤 비트코인, 즉 이 말은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는데 2만 종이 넘는 암호화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다 사라져도 가장 늦게 사라질 것 같은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이 되는 걸로 삼았는데 그 비트코인조차도 한 10년 정도의 가격 변동성을 보면은요 놀라운 게 80% 이상 폭락하는 그 사례가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서너 번 정도. 근데 이제 이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미국의 다우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0년 동안 80%가 넘게 다우지수가 폭락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대공황 때 대략 한 87% 정도. 나스닥이 한 50년 좀 넘었는데요. 나스닥에서 80% 넘게 폭락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닷컴 버블 때. 80한 1, 2% 정도 폭락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10년 안에 한 3번, 4번 정도 폭락을 했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흐름이 있죠.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금의 50년간의 변동성하고 거의 모양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그래도 안전자산이라는 금, 이 금이라는 것이 50년 동안 만들어진 움직임을 비트코인이 거의 5년 안에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변동성이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조차도 그런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얼마나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퇴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니 너무 변동성이 크면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불순한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적 코인들을 발행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큰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경제에도 치명상을 줄 수가 있고 사회에 어떤 그 문제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퇴출할 수 없다면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인 틀로 규제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것이 현재 지금 규제 시스템들입니다. 그런데 그 규제 시스템들은 무엇을 지향하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자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어떤 그 안정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들이 계속 기존에 있는 금융 투자 시스템과 혹은 화폐 시장과 관련된 그 규제들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적용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CBDC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규제들이 가요.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된다라는 것은 그걸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재지만 오히려 그것을 규제로 가게 되면 그 규제에 맞지 않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화폐들은 퇴출을 당한다는 거고요. 암호화폐는.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그런 암호화폐들도 금융 안정성이라는 것은 변동성을 투자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변동성은 내가 참을 수 없지만 상승하는 변동성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백 배 혹은 심지어는 뭐 신흥 그 일론 머스크가 미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막 뭐 1000배, 2000배씩 뛰는 거거든요. 그 매력에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런 변동성이 없도록 그러니까 떨어지는 변동성을 줄인다는 것은 상승하는 변동성을 동시에 줄인다는 거죠. 그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메리트도 현저히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병존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세대가 쭉 가다가 CBDC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꼭 암호화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규제들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규제들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를 기점으로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어떤 규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현존하는 1세대 암호화폐 중에서 최소 90%, 많게는 뭐 99% 정도는 그 규제를 맞추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떤 그 파도는 패러다임 체인지는 바로 CBDC. 그것도 미국, 유럽, 일본 이 주요 기축통화 국가들이 CBDC로 전면 전환해서 글로벌 규제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거거든요. 네. 그때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시점은 뭐 내년 당장이나 뭐 5년, 10년 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1세대 암호화폐는 아까 했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러면서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그 변동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투자적 메리트도 약간 조정이 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런 큰 변화 흐름에서 개인이 특별히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국가적 차원의 문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법정 통화라는 것은 디지털 법정 통화도 CBDC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걷는 무엇으로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 법정 통화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국가들이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이 사용되어도 결국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세금을 낼 때는 우리가 발행하는 CBDC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CBDC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법정 통화가 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말씀드린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미래의 흐름이 이미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내년일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불확실성이지만 결국 하게 된다면 결국 국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는 이미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CBDC가 되게 되면 제2세대 암호화폐가 탄생할 거고 1세대 암호화폐에서는 90에서 99%. 그러니까 99%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데요. 2만 종에서 99%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1, 20개 정도만 살아남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신뢰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살아남고 그때 새로 또 암호화폐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규제에 맞춰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부분들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게 제도화 된다면 사실 대체화폐들이 대부분 다 그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대체화폐들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게 뭐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뭐 유통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품권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 주는 어떤 그 디지털 화폐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대체 화폐들이거든요. 네, 화폐처럼 물건을 구매하고 교환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암호화폐 형식으로 다 전환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화폐들은
그 기업의 어떤 실물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비자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제2세대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해진 미래의 패러다임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이 과정들은 거의 확실한 미래, 이미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왜 이해해야 되느냐? 현재 1세대 암호화폐의 시스템이 영원히 가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를 영원히 보유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주식시장도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 이 흐름으로 간다면 CBDC를 가고 나서 넘어가면 기존의 1세대 암호화폐의 90에서 90%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이 암호화폐를 내가 장기 보유 혹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대응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은 일단 떠밀려가는 흐름이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은 사실 패권 전쟁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그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이 좀 치열해지는 거고 그 중앙에 우리가 늘 이런 어떤 그 새로운 화폐 시스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들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고 또 그 흐름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변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뭐 암호화폐라든지 CBDC를 중심으로 미래의 화폐 혹은 화폐의 어떤 그 경쟁 혹은 전쟁 이런 부분들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은 사실은 미래학자로서 시나리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예언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라든지 혹은 현재 금융투자 혹은 경제 혹은 패권 전쟁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식을 높이는데 혹은 통찰력을 높이는데 좀 사용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학자 최유식 박사였습니다.